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있는 정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거버넌스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실제 정부나 또는 국제기구들 또 그게 꼭 우리나라 정부일 수도 있지만 개도국이나 선진국들하고 겨누에 따라서는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 이론을 정책화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프랙티컬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 법학과를 하기로 수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네. 환경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법학하고 환경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법 쪽에서도 굉장히 환경이나 기후변화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이고 다만 통상적인 국제법을 하시는 교수님이랑 다르다면 저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정치학이나 다른 관련된 학문 분야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같이 이해하거나 또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거의 넘나들면서 그렇게 이슈별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96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원래는 동북아시아의 지역 통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북아에서 지역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뭘까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동북아에서 유엔의 협력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펩이라고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박사과정 프로포저를 썼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단순히 이런 환경을 넘어서서 기후변화 문제가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가지고 법제도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자로서 기후변화 환경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COP27에 참가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COP27에 참가하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옛날에는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근데 세계 10위권 내에 요즘에 여러분들 세대에 많이 활동들 하는 요새 K-pop 여러분들 세대에서 하시는 건데 그건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후변화 분야가 우리나라가 지구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능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 문제들 다루게 되는 파리 협정이 있는데 파리 협정이 올해가 사실 이행 시작한 2년 차예요. 그 말은 뭐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파리 협정이 새 거고 개도국도 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개도국 경험이 다 있는 나라로서 열심히 한다면 전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와서 뭐 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세계화하는데 메인스트림화, 주류화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도와드리려 했던 거는 대통령 특사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대통령 특사께서 활동하시는 거를 좀 뒤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특사께서 신문에도 이미 다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봉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그때 뒤에서 제가 그걸 가능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산림 분야의 세션에 참여를 하시고 또 산림 분야 이전에 녹색 항로라고 그린 쉬핑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존 캐리 특사랑 같이 선언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처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양쪽을 다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좋은 활동들을 주류화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뿐만 주류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주류화하고 또 여기 캅에서 주류화를 해서 일단은 선진국인 미국과도 협력이 잘 될 것이고 개도국인 가본과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끼워드렸고요. 그 중간에 또 하다 보면 국제기구랑도 협력을 잘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국제기구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라는 국제기구인데 저는 거기 2014년에 이미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이사회에 제가 이사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국제기구가 서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나경원 특사께서 블레싱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 제가 직접 드래프팅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런저런 활동들 하고 물론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조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보통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못 살던 나라부터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그런 경험을 짧은 기간 내에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사실 파리 협정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파리 협정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다만 같이 하는데 좀 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국가는 좀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지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분적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 이런 거 사실 없어요. 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듯이 선진국들이 예를 들어 리소스가 많으면 좀 더 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서로가 입장이 다르겠죠. 그렇죠? 개도국은 선진국은 기왕 낼 거 좀 많이 내라. 선진국은 우리만 내냐, 너희도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구체적인 거에 있어서 싸움이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컵은 아프리카 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여러분들 와 계시는 곳이 이집트이고, 이집트는 중동 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가 저개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재원, 말하자면 돈을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무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무작정 줄 수는 없다. 주기는 줄 텐데 여러 가지 따지면서 할 거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이 오늘 존 케리 특사가 모 세션에서 강조를 했듯이 한국도 좀 더 내야죠. 그렇죠? 한국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한국 정부가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내시는 국민들이 야, 왜 그런 데다 돈 써? 이렇게 하면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런 미래 세대가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돈도 내고 또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국제사회에서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돌려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힘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40% 감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때 경제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어드바이스를 어디서부터 받았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 언제 저탄소 기술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국가들이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한 게 뭐예요? 철강 산업을 키워라. 우리 넘버원 됐잖아요. 조선업 키워라. 넘버원이잖아요. 자동차 산업 해라. 세계 5대 자동차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너무나 성공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공장이 됐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중심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대부분이 해외에서 쓰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전부 책임을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 다른 나라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줄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40% 감축 목표는 다른 보통의 나라보다 엄청나게 힘든 감축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감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감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술을 더 혁신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저는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가 지금 겨울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날씨가 좋잖아. 여름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럼 거기 태양광을 훨씬 발전하기가 좋겠죠. 바람도 여기는 모래바람 불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런 자연 환경이 사실은 열악해요. 우리는 국토도 좁고 인구도 많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 재생에너지 100%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00%가 가능하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나요? 저기 있는 몽골의 고비 사막 가시면 거기에서 태양광 풍력 활용하시면은 한중일 합치는 전기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나라 기술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태양광 깔아주고 풍력 깔아주고 거기에서 슈퍼그리드라는 걸 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전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합니다. 단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동북아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정상급으로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가 구축될 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한 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냐?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도 국내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개독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감축된 부분 일부를 우리나라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활용을 하고 하다못해 미국이랑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우디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분야는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 분야에 관심 가지고 싶으시면 본인에게 이런 걸 자문하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어느 환경에 가든지 비교적 잘 적응을 하나? 나는 패션을 가지고 있나? 나는 파이오니어 기질이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분야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뉴요커가 좋아, 나는 제네바가 좋은데 이러면은 여기는 힘든 분야일 수가 있어요. 왜냐? 앞으로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선진국도 있겠지만 개도국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국에 가서 개도국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개도국이잖아요. 여기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라고 그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시설들이 팬시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 기준은 굉장히 팬시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 받아들이고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누가 답을 주는 분야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저 자신은 여기 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주류화를 선도하는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단히 제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